이달의 과학 소식. 자, 초콜릿 먹으면서 편하게 할게요. 10개 가져왔고요. 재밌는 소식이 많아요. 재밌는 소식이 많고 아마 이번 달은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자, 봅시다. 첫 소식부터. 호이짜! 다른 종 낳는 소리. 자, 뭐냐면요, 이게 개미 여왕이 다른 종을 낳아요. 히히 다른 종 발사. 정확히 이제 이베리아 수학개미라는 개미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잖아.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이런 거지. 사람이 침팬지를 낳아 막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지. 이 말은 어머니께서 침팬지. 아, 왜 그래? 왜 그래? 자, 아무튼 주인공은 이베리아 수학개미입니다. 이베리아 수학개미는요, 이베리아 수학개미를 낳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베리아 수학개미가요, 스트럭토 수학개미를 낳아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입니다. 이 두 친구가. 이 두 종을 관찰을 했는데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이게 유성생식을 하는 애들 있잖아. 성이 있는 애들, 남자, 여자 이렇게 있잖아요. 아버지랑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난자랑 정자를 맞잖아. 난자에는요, 핵 DNA의 절반이 있고요, 정자의 나머지 절반이 있어요. 근데 난자에는 추가로 세포질이 있어. 세포질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그 안에 뭐 미토콘드리아 DNA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베리아 수학개미랑 스트럭토 수학개미를 비교를 하니까 미토콘드리아 DNA가 똑같은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엄마한테서 옵니다. 그 얘기는 엄마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침팬지를 뒤지고 보니까 엄마가 똑같은 거야. 희한하거든 이게. 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같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근데 참 신기한 게 핵 DNA, 이게 엄마 거랑 아빠 거를 섞어서 핵 DNA를 만들어서 얘가 이제 그 자식의 특유한 성질이 나오게 해요. 근데 엄마 거 아빠 거 섞인 게 나와야 되는데 스트럭토 수학개미를 보니까 얘 핵 DNA는 100% 스트럭토 수학개미 거야. 근데 엄마가 이베리아 수학개미면은 절반은 이베리아 수학개미께 있어야 되잖아. 근데 100% 스트럭토 수학개미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지.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자, 과거에 최소 한 번 이베리아 수학개미 여왕이 과거에 최소 한 번 스트럭토 수학개미랑 해요. 뜨밤을 보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스트럭터 수학개미의 그 수학개미의 핵 DNA 세트를 확보를 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메커니즘으로 스트럭터 수학개미를 만드는 거야. 보관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신기한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짓을 왜 하냐? 이 짓을 왜 하냐 하면 이제 잡종 강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해. 잡종 강세가 뭐냐면 다른 유전적인 배경을 가진 두 개체가 교배했을 때, 그러니까 잡종을 만들었을 때 부모 세대보다 더 건강하거나 뭐 생존, 번식 이런 능력이 뛰어난 현상을 보고 잡종 강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성 유전자 있잖아요. 좀 안 좋은 열성 유전자, 이거를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순종에서는 열성 돌연변이가 쌓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해소를 해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엄마 이베리아 수학개미가 아들 스트럭토 수학개미를 낳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어지러워지는데 아들 스트럭토 수학개미랑 해서 잡종 스트럭토 수학개미를 낳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잡종 스트럭터 수학개미가 일꾼으로 쓰이는 거지. 얘가 잡종 강세 때문에 건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잡종 스트럭터 수학개미 씨앗 디스펜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관했던 스트럭터 수학개미 핵 DNA를 가지고 스트럭터 수학개미를 계속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낳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종족을 보존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지러운 소식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필요할 때만 막 낳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되게 신기하지. 자, 그렇고요. 다음 소식. 블러드문. 블러드문이 떴죠? 블러드문을 보신 분들도 있고요. 전 못 봤습니다. 저 때 뭔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갈 시간이 없었어. 전 못 봤어요. 전 못 봤습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봤어요. 자, 블러드문이 이뻐요.
하고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말씀은 개기월식 때 블러드문이 생기죠.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있으면은 원래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해가지고 지구에 보이는 거잖아요. 달이 빛을 뿜는 게 아니잖아. 근데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낑기면은 태양빛을 막잖아요. 태양빛을 막잖아. 그러면은 달이 까매져야 되는데 왜 빨개질까?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나요? 아니 월식이라며 왜 빨간데? 부끄러워서요. 그럴 수 있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지구에는요, 여러분 대기가 있어요. 대기. 이 대기를 태양빛이 통과를 하거든요. 태양빛이 통과를 하면서 굴절산란돼요. 그리고 그 일부가 달까지 갑니다. 자. 근데 우리 그 기억나요? 하늘이 왜 파란가? 하늘이 왜 파란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입자 크기가 레일리 산란이라는 걸 유도를 해요. 레일리 산란이 뭐예요? 왜 일어나요? 그냥 그 하늘에 있는 입자 크기 때문에 생기는 산란 이름이 레일리 산란이에요. 근데 걔네가 산란시키는 파장대가 파란색 이런 거야. 파장 짧은 애들. 그런 애들이 반사가 돼. 그럼 남은 게 뭐야? 파장 긴 빨간 애죠. 그래서 걔네가 쭉 직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한 거야. 지구의 대기가. 지구의 대기가 없었으면은 그 색깔은 안 나왔을 건데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기가 파란색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남은 빨간빛이 달에 비춰서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구의 대기가 필터가 되는 거예요. 아, 물론 개기월식 때, 이건 제가 조사를 한 건 아니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개기월식 때 달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화산 터져가지고 어디서 화산재 때문에 그 지역의 대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굵은 입자 막 여러 개 섞인 거야. 그래서 오만색이 다 산란이 돼가지고 붉은 빛조차 이제 도달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커멓게 보여요. 제가 이거 조사한 게 아니어가지고 언제 어디서 일어난 어떤 사건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래서 블러드문 이뻤다. 이거 이번 거 아니고 3년 전 걸 거예요 아마. 블러드문 이뻤다. 자, 그 다음 미국의 UFO 출현. 뭔 일이냐? 그래서 이거 UFO예요? 외계인 있어요? 몰라요. 아직 제대로 된 말이 안 끝났어요. 지금까지 어떤 말이 나왔나 이것만 얘기합시다. 자, 주요 사건 및 보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의회 청문회에서 영상 하나를 공개했어요. 영상 앞에 거 뭐 올려준다고? 아, 이번에 블러드문? 테리밭에 올리면 나중에 카페 탐방 할 때 한번 보자. 여러분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자, 영상 하나 공개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보시면 왼쪽부터 봤을 때 요 날아가는 비행기 같은 거 있지, 희한한 거. 요거 미국의 이제 MQ-9이라는 드론이 요 희한한 걸 찾았어. 희한한 걸 찾았는데 여기에 이제 물체를 추적하다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미사일이 물체에 명중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명중한 다음에 그래도 물체가 궤도를 유지하면서 날아가요. 근데 미사일이 이 UFO에 튕겨 나갔다는 얘기도 있어. 이거를 보고서 외계인이랑 악수한 사진이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 외계인이랑 워터밤 갔다 온 사진도 있어. 뒤풀이도 갔음. 암튼 아니, 외계인이 내가 아니야 얘들아.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영상의 진위 여부나 뭐 그런 거는 좀 아직 쟁점입니다. 그건 쟁점이고요.
이런 거 믿냐고요?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있었대. 근데 영상이 조작이 아니래. 이게 UFO냐? UFO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지. 다른 거 뭔데?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믿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게 UFO다? 그건 안 믿어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안 믿는 거지. 항상 가능성은 열어놔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믿어. 아직은 안 믿어. 자, 그래서 또 추가로 어떤 주장이 있냐? 테네시주의 하원 의원인 팀 버샷이라는 분이 미국 해안 근처 바다 깊은 곳에 외계 존재의 숨은 기지가 대여섯 개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건 딱히 증거가 없어가지고 막 믿진 않는데 일단 주장은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말로는 해군 요원이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미확인 수중 비행체를 본 적이 있다 라는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런 증거는 막 그렇게 과학계에서는 신빙성이 높진 않죠. 사람의 증거는 뭐 증거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UFO를 봤다라고 주장한 사례를 몇 개 좀 찝어볼게요. 유명한 것만 가져왔는데 3개만. 자,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거. 외계인의 증언. 외계인이 와가지고 야 저거 우리 UFO임 믿어주셈. 들고 오면 믿지. 구라친 건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그래요 네 알겠어요 하고 나가보니까 저기 유료 주차장에다가 파킹해놨어.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UFO를 유료 주차장에 파킹해놨어. 공영 주차장에다가. 그럼 믿지. 타고 왔네 진짜네. 번호판도 있어 막. 그럼 믿지. 번호판 있습니다. 근데 그 외계인들 막 UFO 막 되게 많이 타고 댕긴다는 그런 사진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타고 돌아다닐 정도면 번호판 없나? 지들끼리 좀 번호판 좀 붙여놓지. 우리 우주선처럼 그렇게 아무나 타는 건 아니구나. 빛의 속도 저는 못 넘는다고 믿습니다. 못 넘지. 근데 뭐 진공에서 못 넘지. 진공이 아니면 넘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UFO를 본 사례를 좀 가져오자면은 첫 번째 1947년 제일 유명한 거죠. 로지웰 사건. 뉴멕시코주 로지웰에서 추락한 비행기 잔해가 외계인 UFO라면서 전세계 언론에 퍼진 적이 있어요. 미국은 그거 그냥 기상 관측용 기구다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군사 기밀 프로젝트였어요. 모굴 풍선이라고. 그 뭐냐면은 소련 핵실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발생하는 음파를 수집하려고 띄운 풍선이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1952년 워싱턴 DC의 UFO 소동. 여기서는 워싱턴 상공에서 레이더에 여러 개의 미확인 물체가 포착이 됐고요. 조종사들은 나 빛나는 물체 봤다 증언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온도 역전 현상으로 인한 레이더 신호의 왜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최근 2004년
틱택 UFO 사건. 틱택은 그 미국 사탕이에요. 미 해군 조종사들이 틱택 모양의 빠른 물체를 레이더와 카메라에 포착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걸 이게 UAP, 그러니까 UAP가 뭐냐면 Unidentified A가 뭐지? 에어로스페이스인가? P는 페노미나인데? 그러니까 미확인 공중 현상이야. 그러니까 비행 물체인지 뭔지 모르잖아. 이게 뭐 물체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걸 UAP라고 인정을 했어. 근데 정체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뭐 드론일 것이다, 뭐 센서 오류일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모릅니다. 2004년 건데. 하여튼 지금까지도 UFO를 봤다, 뭐 UAP다 이런 말이 많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계속 이거 뭔지 모르는 사건이다 하면서. 근데 그거 뭐 더 뒤져봐서 뭐해, 다른 중요한 거 힘쓸 때 많은데 라는 생각으로 넘긴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 이것도 진짜 신기하더라. 이 뇌만 심어주면 모든 로봇이 다리가 잘려도 걷게 됩니다. 이게 원래 카페에 올라온 글 제목은 다리가 잘려도 걷는 로봇이었거든. 근데 그걸로는 나는 이 발명의 위대함이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좀 바꿨어요. 길지만. 이거 진짜 이건 천재야.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일단 사진을 보면요, 로봇 다리를 자르고 있죠. 여기 인간이 미안한데, 자, 스킬드 AI라는 데에서 스킬드 브레인이라는 걸 개발 중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 형태의 로봇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제어 알고리즘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어떻게 생긴 로봇이든 간에 이 AI만 심어주면은 그거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뭔 소리냐? 다리가 2개 달리든 4개 달리든 8개 달리든 심지어 바퀴더라도 이 AI를 심어주면은 하드웨어 손상이 갔을 때, 다리가 잘리거나 막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 AI만 심어주면 얘가 지가 알아서 어떻게든 걷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걷는 거지. 쫄뚝거리면서라도 걷는다거나. 구조가 다른데 가능한가? 된대요. 뭐 어떻게 되었는 영업 기밀이겠지만 그거를 이제 시연을 했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리를 잘라가지고. 근데 나는 좀 진짜 이거 언젠가 우리 로봇님께서 인간을 지배할까봐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난 이거 정말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로봇한테 이럴 수는 없어. 로봇한테 이러면 안 돼. 들었죠? 로봇한테 이럴 순 없어요. 자, 아무튼 근데 이게요, 이런 연구가 없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리 잘려도 걷는 게 없던 건 아니에요. 파피프 때 로봇한테 왜 그랬냐고? 걔가 날 죽이려고 했잖아. 인형이긴 한데. 근데 없던 건 아니었고, 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코넬 대학에서 자가학습 적응 로봇이란 게 있었어. 자가학습 적응 로봇. 생방 처음 와요. 아유, 재밌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은 로봇이 자기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근데 어떻게든 막 움직여, 막 삐걱삐걱 빡빡빡빡 움직이면서 스스로 걷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다리가 손상된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제 내부 모델을 자기가 갱신을 해가지고 새로운 보행 방식을 찾아내. 그런 게 있었고, 예일대에서 연구한 경우에는 뭐 셀서스 앰퓨테이션 로봇이라고, 이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로봇이 위기 상황에서 자기한테 해가 되는 부위 있잖아요.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스스로 생존을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지나가는 물체에 걸렸어, 막 다리가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해. 그러면은 지 다리를 자르고 가는 거지. 더 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 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로봇을 개발한 게 아니라 AI를 개발해서 어떤 로봇에도 적용 가능한 AI를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천재들 많아. 근데 이게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걷는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뭐 일반화를 시킨 건가? 그걸 성공한 건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범용 제어기라는 게 참 대단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4발, 6발 바퀴 달린 로봇에 활용이 가능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대단한 거 하나가 즉각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다리를 잘라내거나 손상시켜도 바로 이제 보행 패턴을 재구성해가지고 움직임을 지속시킨다는 거. 별도의 추가 학습이 없어도 순간적으로 보정을 한다는 거죠. 그게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해졌냐? 마지막 이유 마케팅이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인톱으로 다리를 잘라내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과의 승리지. 이거는. 근데 나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저는 로봇한테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 된 도리로서 로봇님께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더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스카이님 기억해주세요. 아, 이거 어디서 찾냐면요. 저 네이버 카페에, 키텔 네이버 카페에 이달의 과학 소식이라는 그게 있어요. 거기에 기사랑 논문이랑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가로 공부한 것도 있어서 거기에 가도 없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카페에 가서 봐주시면은 제가 10개를 뽑은 거고 10개에 안 들어간 다른 재밌는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 인간이 삼켜버린 지크의 척수액. 자, 요거는 뭐냐? 자, 원래는 뭐였냐면은 원래는 제목이 뭐였냐면은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내용이 그거야. 애기 울음소리가 남녀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남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 그건데 지크가 뭐냐면요. 제가 요즘 진격의 거인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얘가 스포 괜찮나? 근데 스포라고 딱히 없는데. 스포라고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 지크 척수액을 먹은 에르디아인들은 지크가 소리를 지르면은 신체 변화가 와요. 거인이 돼요. 근데 이게 우리 DNA에 심어져 있습니다. 애가 울면은 남녀 성별 관계없이 신체에 변화가 와요. 마치 지크가 소리 지르면 그런 것처럼. 근데 너무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 자, 일단 뭔 내용인지 봅시다. 애기 울음소리가요, 주변 성인한테 강력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신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고통을 느낄 때 내는 소리 있잖아요. 되게 불규칙적이고 조화롭지 않은 그 소리. 뭐 음향적 거칠음, 뭐 어쿠스틱 러프니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인, 남성, 여성 모두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해서 얼굴의 온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게 좀 신기하다? 새로운 거지. 얼굴의 온도로 신체 변화를 측정한다는 게 연구 방법도 좀 신기해요. 사회 통계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측정을 한 거야.
사회통계는 설문 위주로 하지 않니? 자, 실험 방법 어떻게 됐냐? 실험 어떻게 진행됐냐? 그래서 그럴까봐 적어왔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녹음된 울음소리를 들려줘요. 애기 울음소리를. 아니요, 녹음된 거예요. 애를 잡아다가 울리는 게 아니라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녹음된 거를. 그래서 목욕 중에 불편해하는 울음소리에서 예방접종 시 주사로 인한 통증 때문에 우는 소리까지 이걸 단계별로 쫙 해가지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얼굴에 혈류가 몰리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관측을 해요. 특히 이제 아기가 그냥 불편할 때 하는 것보다 주사 맞으면서 하는 울음소리가 훨씬 더 피부 온도를 많이 상승을 시켰다. 그게 이제 더 큰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는 이제 음성을 분석할 때 음성을 분석할 때 이제 비선형 음향 현상이라 그래. 비선형 음향 현상. 아까 그 음향적 거칠음이랑 좀 여러분 안 들려요? 음향적 거칠음이랑 좀 헷갈릴 텐데 음향적 거칠음은 뭐냐? 소리가 이제 좀 그냥 흔히 말하는 거슬리는 소리. 빠르고 불규칙한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슬리는 소리. 그게 어쿠스틱 러프니스, 음향적 거칠음이고 비선형 음향. 전 창문 닫았어요. 난 닫았어. 비선형 음향 현상은 뭐냐면은 성대 진동이 이제 불안정하게 바뀌어가지고 생기는 되게 예측 불가능한 발성 패턴을 보고 비선형 음향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 예측 못했죠? 그것이 바로 비선형 음향 현상입니다. 사실 갑자기 소리 지른다고 비선형 음향 현상이 아니라 그 소리 중에서도 이제 막 그 찢어지져 갑자기 막 찢어 그런 게 있어. 이 소리 다음에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막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소리들. 이제 그게 많이 섞여 있을수록 더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거 하죠. 여성이 남성보다 아이 울음소리에 좀 더 잘 반응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없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가 이 연구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구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시는데 논문 읽거나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기존 내용과 반대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기존 내용과 일치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무조건 답은 아니에요. 논문으로 나왔다고 해서. 자녀 유무 그런 얘기도 있었나? 자녀 유무 얘기가 있었나? 제가 사실 이번에 좀 급하게 보느라 다 꼼꼼히 못 봤는데 그런 변수에 대한 얘기를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난 저런 사고방식 되게 좋아. 변수 하나 잘 잡는 것만 해도 연구 주제가 되거든. 굉장히 좋은 사고방식이에요. 당신은 진짜 대학원 갈만해요. 넌 JK? 너 몇 살이야? 너 올해 몇 살이야? 대학원 갈 나이 아직 안 됐니? 이게 유튜브여가지고 좀 딜레이가 있네. 아니 대학원생 취급하는 건 욕이지. 근데 대학원생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질이 있다는 얘기지. 뼈문과예요. 문과도 대학원은 있어. 아무튼 자 인재를 발견했어요. 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연구의 의의가 무엇인가. 애 울음소리가요 단순 의사소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다. 다음 학기 대학원 가요. 넌 진짜 대학원생이구나. 양육 경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그치 그래야 맞지.
아니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단순 의사소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가 더 거친 울음소리를 낼수록 성인의 자율신경계를 자극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의의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 이게 결국에는 여자가 육아를 더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 생물학적인 거보다 사회 문화적인 거로 본다 뭐 이런 것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런 얘기도 뭐 의견 중에 생물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오는 것이다. 또 모르겠어. 왜냐면은 내가 그 글을 보긴 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사냥을 많이 나가고 여자가 과일 채집 이런 걸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육아를 많이 하게 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쪽은 아는 바가 많이 없어서.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멈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목은 이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암흑에너지의 진화인데 제가 논문을 보고서 느낀 바를 적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 암흑에너지가 뭘까요? 암흑에너지 암흑물질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죠. 여러분의 미래요. 암흑에너지란 잠깐만 이거 세팅이 좀 희한한데 네, 암흑에너지예요. 사실 글 쓰신 거 보니까 살짝 잘못 적힌 게 있더라고요. 논문을 보고 나니까. 아니 논문이 좀 어려웠어. 수식도 막 있고 해서 논문이 좀 어려웠어요. 일단 암흑에너지는 맞습니다. 가속 팽창시키는 원인이에요. 정체는 안 밝혀졌어요. 아직 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존 이론에서는 암흑에너지가 일정한 값으로 존재해서 우주 공간의 에너지가 가속 팽창을 유발한다. 우주 공간 자체 에너지가 가속 팽창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후보가 있어요. 이게 암흑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이 아마 암흑 물질이랑 또 달라요. 그거랑 또 다릅니다. 이따가 암흑 물질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논문 말고 이따가 보고 그거는. 암튼 암흑 에너지 후보가 여러 개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우주 상수. 정체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이게 사실 얘네가 빛이랑 상호작용을 안 해요 거의. 그래서 암흑이라고 부릅니다. 빛으로 관측을 하고 싶은데 이 뭐 돼야 하지. 어디 전을 거지? 근데 이거 뭐 PRD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논문이었는지 이따가 나올 암흑물질 논문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카페에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카페에 올렸어요. 10개 정리해가지고 리스트업해서 올려서. 자 그래서 PRD 맞아? PRD구나. 자, 그러니까 후보에 뭐가 있냐면은 우주 상수.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론에 넣었던 항이고요. 진공 에너지로 해석이 되고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에너지 밀도입니다. 또 다음 후보, 변형 중력 이론. 이제 암흑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 성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 상대론 자체 그 수정으로 해석하려는 접근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후보, 스칼라장 기반의 다이나믹 모델. 여러분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지? 어려워.
암흑 에너지가 어려워. 아, 일단 암흑 물질이 PRL이야? 오케이, 암튼 스칼라장 기반 다이나믹 모델. 스텔라장 씨 말고요. 스텔라장 씨 말고 스칼라장 씨요. 약간 달라요, 두 분이. 스텔라장 씨는 빛으로 관측이 되죠. 아무래도 가시광선으로도 관측이 되지고. 라모, 레파켓, 바히, 그분. 누텔라도 관측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스칼라장 기반 다이나믹 모델이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흑 에너지 밀도랑 상태 방정식이 변하는 모델입니다. 벡터장과 다르다. 다른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기엔 너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학부 때 배우는 그 기초 개념부터 막 밟고 올라가는 느낌이라. 예, 약간 거기까지 설명이 좀 그렇고. 암흑은 에너지는 에너지의 물질이에요. 이거 사실 이따가 그거 얘기할 때 설명 같이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일단 이것까지 얘기하고 합시다. 후보 얘기 마저 끝내고. 후보 얘기 끝내고 그거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번 논문에서 말하는 후보는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스칼라장 기반의 암흑 에너지 모델인데, 다이나믹 모델 중에 이제 암흑 에너지 모델인데, 결국에는 물질은 밀도가 한 번에 얘기하면 되겠다. 한 번에 얘기하면 되겠다. 자, 한 번에 얘기할게요. 암흑 에너지 달라요. 암흑 에너지는요, 그러니까 먼저 물질은요, 그 밀도가 우주가 팽창에 따라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왜냐? 공간이 늘어나잖아. 근데 암흑 에너지는요, 사실 거의 필드로 봐요. 엔간하면. 그래서 후보가 보면은 우주 상수, 뭐 이론, 모델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공간에 균일하게 깔려 있어요. 암흑 에너지라는 거는. 그래서 팽창을 해도 밀도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이제 우주가 팽창해도 거의 이제 상수를 유지한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정한 걸 유지한다.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물질보다 장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어요. 진짜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암튼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이었고, 배경 지식부터 좀 길죠. 자, 최근 연구가 뭐냐? 여기 나온 PRD에 나온 연구가 뭐냐? 자, 시카고 대학의 조쉬 프리먼 교수랑 안노왈 샤지브 연구원이 연구를 했어요. 자, 암흑 에너지 서베이,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픽 인스트루먼트라는 데에 관측 데이터를 갖다 썼습니다. 관측 데이터를 종합해서 연구한 결과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1990년대에 암흑 에너지를 발견한 이후에 관측이랑 이론 사이에 뭔가 불일치가 있었어.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이거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닐까? 진화한다고 하거든요.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 보고. 암흑 에너지 이거 진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제기는 됐거든? 근데 지금까지 연구에 활용되었던 주요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암흑 에너지를 상수로 뒀을 때의 모델이랑 일치해서 그냥 뭐 그래 그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얘기했어요. 근데 이 진화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물의 진화, 뭐 스컬그레이본 뭐 진화, 뭐 아구몬 진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덴타몬 진화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진화라고 불러요. 근데 원래 암흑 에너지라는 건 시간에 따라 일정한 게 맞는데, 맞는 데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그걸 진화라고 합니다. 아무튼 걔네도 시간에 따라 변하긴 했잖아. 갑자기 변하긴 했지만 얘는 좀 천천히 변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관측을 했어요.
하나하나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뭐 초신성이나 바리온 음향진동, 바리온은 암흑물질 할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코크 3개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물질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자 그렇고요. 그런 거고 뭐 바리온의 음향진동, 뭐 우주 배경 복사 데이터 이런 걸로 종합해서 봤을 때 상수 암흑 에너지 모델이랑은 뭔가 차이가 있더라. 상수가 이거 최근 거 보니까 작년에 한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거든. 어떻게 관측하냐고요? 사실 간접 추론이에요. 이게 빛으로는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잠깐만 이거 공식을 보여주면은 너무 좀 그런데 공식을 보여주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핵심만 설명하자면은 우주 팽창하는 속도를 측정을 해서 우주 팽창의 속도를 측정을 해서 그걸로 그 뭐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상태 방정식. 상태 방정식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상태 방식을 알아낼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가속 팽창을 한다라는 걸 이거 너무 같다. 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가속 팽창하는 거를 알 수 있어. 이거는 적색 편의를 보고 아는 거예요. 밝기, 초신성의 밝기랑 거리 이런 거를 가지고서 스펙트럼이 적색으로 편의가 된다. 적색 편의 개념은 아시나요? 적색 편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파장이 늘어난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파장이랑 달라. 얘가 막 늘어나. 근데 저게 파장이 왜 늘어나 있지 보니까 파장이 생기는 애가 점점 멀리 가는 거야. 그러면은 늘어나 보이겠지. 가까이 오면은 파장이 짧아 보이고, 늘어나는 걸 보고서 이거 우주가 점점 빠르게 팽창을 하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우주에 있는 애들 봤을 때는 얘네가 서로 막 질량이 있잖아. 질량이 있으면은 중력이 있으니까 모여야 되는데 뭐가 자꾸 모이는 거를 방해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지 이걸? 이거 뭔가 있어.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게 암흑 에너지예요. 그게 암흑 에너지인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는 뭐 관측한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잖아. 네, 여러 가지 측정 중에 이제 가장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우주 배경 복사 있잖아요. 빅뱅 직후에 빵 하고 방출된 우주 배경 복사. 걔가 미세하게 온도가 막 꿀렁꿀렁 움직여요. 온도가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야. 온도를 요동이라 하거든요. 요동친다고. 그걸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은 우주 성분의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물질, 뭐 바리온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물질이라고 합시다. 쉽게. 일반적인 물질, 암흑 에너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로도 측정을 해요. CMB 가지고. 그거랑 아까 내가 바리온 음향 진동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초기 우주에서 음파처럼 쫙 퍼져나가는 그런 밀도 요동이 있어요. 아까 온도 요동처럼 밀도가 꿀렁꿀렁 하는 거야. 근데 꿀렁꿀렁해서 막 어디는 되게 뭉쳐 있고 어디는 좀 그 텅 비어 있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뭉친 데서 막 블랙홀이 생기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 요동이 이 은하 분포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게 점점 이제 커졌으니까 이게 뭔가 흔적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평균적으로 은하들이 특정 거리 간격에서 이제 뭐 더 모여 있다 이런 패턴을 측정을 하면은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해 있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우주의 크기랑 팽창률의 변화를 이제 역추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도 암흑 에너지가 팽창할 때 영향을 주는 애니까 그런 식으로도 추정을 할 수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좀 말이 길어지는데 뭐 중력 렌즈 가지고도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은하단의 개수 분포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거나 많아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물 좀 마실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밀하게 측정을 할 거 아니야. 정밀하게 측정을 한 결과 지금까지는 이게 상수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암흑 에너지가 일정할 줄 알았는데 정밀하게 측정한 작년 데이터를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아무튼 그렇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무튼 내가 준비한 걸 방금 얘기했구나. 아무튼 보니까 바뀐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최근 거의 수십억 년간을 봤을 때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한 10% 정도 감소를 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물질들은 더 많이 감소했어요. 보니까 암흑 에너지는 10%인데 암흑 물질은 뭐 한 800%, 복사는 1500% 감소를 했대. 엄청 감소를 했고. 어딨냐? 다른 것들은 이제 팽창을 하니까 밀도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게. 이거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얘기했고, 이게 정확히 그거야. 그러니까 혹시 듣는 분 중에 자 우주에 굉장히 깊게 관심 있는 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우주 팽창률 가지고서 계산한다 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프리드만 방정식이나 연속 방정식을 이용을 해요. 그걸 이용을 하는데 밀도가 내려가면 크리티컬 덴시티가 감소하냐? 밀도가 내려가면 크리티컬 덴시티가 감소하냐? 그러니까 이게 크리티컬 덴시티라는 게 그거죠. 우주의 공률을 결정하는 밀도죠. 잠깐만, 밀도가 내려가면 없을 것 같은데? 없을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크리티컬 덴시티가 제가 알기로 허블 상수랑 만유인력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만유인력 상수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원리나 뭐 유도 과정 이런 걸 지금 몰라가지고 내가 함부로 답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저 크리티컬 덴시티라는 거에서 변수가 허블 상수 하나예요. 그러니까 막 뭐 8파이 g 분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h 뭐 제곱인가 세제곱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측정을 만난 게 허블 상수 하나일 거야. 아닐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올라가면 댓글 좀. 예상 모델이 계속 바뀌는 걸 보면 저희보다 고차원이 뭔가 아닐까요? 저거에 비하면 저희 2차원 개미 같은 거고. 그럴 수 있지. 크리티컬 덴시티가 뭐냐면요, 우주에도 공률이 있는데 그거를 정하는 기준 밀도 같은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나중에 설명할 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크리티컬 덴시티는. 자,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프리드만 방정식, 연속 방정식 이런 걸 가지고 유도가 가능해요. 유도가 가능해요. 그게 뭐 이제 적분 값이 있어.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적분 값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막 밀도 적분을 하면은 0이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상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0.908인가 나오거든. 맞나? 마이너스 0.908 뿔마 0.035
살짝 커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커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걸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값이 적분값이 0이 아니게 나오니까 이걸로 최근 몇 년 동안 얼마큼 감소를 했겠다 라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측정값을 보고 과거 상태를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따로 궁금해서 찾아봤어. 어떻게 현재 상태를 보고 과거를 유추하지? 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추적하잖아. 역사를 추적하는데 상수 아 왜 자꾸 이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냐? 상태 방정식 그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암흑에너지 밀도 적분 결과가 0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암흑에너지가 상수 암흑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관계가 그래요. 이거는 이제 사실 식을 봐야지 좀 이해가 쉬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암튼 이게 바뀔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뀔 수 있다는 거고. 시간이 너무 지체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모델은 뭐냐? 새로운 모델은 어떠냐? 그럼 입자 물리학 여기까지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뭐 수십억 년간 일정하다가 이제 서서히 변화해서 암흑에너지 밀도가 점점 감소한다. 요런 게 결론입니다, 사실. 앞에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앞에 얘기한 걸 종합해본 결과 암흑에너지 밀도가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카페에 요약해본 거 보면은 뭐 엑시온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엑시온이 암흑에너지의 후보다라는 말은 아니고 찾아보니까 논문에 아마 그 내용을 보고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for comparison for the QCD 엑시온 어쩌고저쩌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막 수식 적힌데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엑시온이랑 비교한 게 그러니까 암흑에너지로 작용하는 혹시 카페 보실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GPT가 요약한 거야? 그래? 그래? GPT가 한 거야? 그러니까 암흑에너지로 작용하는 스칼라장 파라미터의 범위를 논하는 파트예요. 액시온이랑 비교를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장 개념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열적 죽음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할 건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빅뱅 이후에 생긴 이 우주가 어떻게 끝이 날까라는 시나리오가 있죠.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빅 립, 빅 크런치, 빅 프리즈. 열적 죽음 빅 프리즈고요. 자, 아까 얘기한 상태 방정식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이다. 맞아. 아무튼 이 크기로 결정이 되는데 먼저 그럼 이거 먼저 얘기하자.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빅 프리즈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암흑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엔드 컨텐츠가 뭐냐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할게. 얘기할게. 먼저 빅 립이 뭐냐면은 립 찢는다야. 대분괴 찢어짐.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팬텀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귀신 같은 에너지. 암흑 에너지 밀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야. 팽창이 점점 가속돼. 그러면 왜냐면 암흑 에너지가 팽창을 가속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은하, 별, 행성, 원자가 다 찢어져요. 그냥 너무 빨리 팽창하니까 다 찢어져. 그냥 별도 찢어지고 암흑 에너지는 별을 찢어요. 여러분 공간을 다 찢어버립니다. 공간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게 이제 미래의 종말을 부른다.
빅립이고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논문 얘기랑 다르죠. 논문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컸죠. 마이너스 0.908인가 그랬으니까. 다음 빅크런치. 이건 뭐냐면 대수축이요. 암흑에너지가 이제 양수가 아니라 뭐 음수가 되거나 아니면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클 경우 이거는 팽창이 언젠가 멈추고요. 암흑에너지가 약해서 중력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팽창하는 힘이 약한 거야. 그래서 다시 수축을 해. 그래서 모두가 한 점이 돼요. 그 에반게리온 보면은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잖아. 그런 거야. 다 수축을 시켜. 한 점으로 붕괴를 해. 고전적인 닫힌 우주 모델에서 논의됐던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그 대수축이고요. 빅바운스는 약간 다른데 걔는 이제 한 점으로 모였다가 빅뱅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 뒤에 추가로 다시 일어나면은 다시 부항하고 커질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얘가 약하니까 수축을 했다가 모였다가 한 점에서 다시 어떠한 사건으로 빅뱅이 또 부항하고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빅뱅이 있기 이전에 다른 우주가 한 번 더 있었을 것이다. 이 빅바운스입니다. 그건 제가 준비를 해오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김에 얘기를 했고요. AT필드의 무력화. 그지. 자, 마지막 빅프리즈. 사실 여전히 이게 현실적이에요. 왜냐면은 상태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거나 그거보다 약간 클 때거든요. 근데 약간 크죠. 마이너스 0.908 맞나? 마이너스 0.908이니까 약간 크죠. 그때는 우주들이 이제 가속 팽창하다가 점점 멀어지고 모든 구조가 서로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근데 밀도나 팽창률이 극단적으로 막 엄청 커지진 않아. 엄청 커지면은 찢어지는 거고. 그래서 먼 미래에는 그거 이제 멀어지니까 별 형성도 안 되고 천체는 점점 식어가고 엔트로피 최대가 증가해가지고 결국 우주가 죽은 우주가 된다. 우주가 꺼진다. 우잠 꺼. 잠시는 아니지. 우주가 그냥 꺼진다. 우그꺼. 우그꺼가 되는 게 빅프리즈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빅프리즈가 이 논문에서도 빅프리즈를 뒷받침하고 있죠. 말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논문이 막 수식도 많고 해가지고 이거 좀 보는데 오래 걸렸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늦었어요. 우주는 무한한데 열적 죽음에서 엔트로피가 유한하다. 그러니까 무한 엔트로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그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엔트로피가 최대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아니야. 무한하다 아니야. 근데 뭐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엔트로피가 무한인 것처럼 보이지. 근데 전체 무한 우주가 아니라 엔트로피를 관측 가능한 우주로 가두고 볼걸요? 어차피 그 뒤에는 정보를 생각할 수 없지 않나? 나도 옛날에 이거를 봤는데 지금 가물가물하다.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이게 그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의 상한으로 두고 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댓글 좀. 자, 아무튼 그렇다.
자, 그렇고 그다음 공룡 혈액 화석 발견. 야, 개쩔죠? 공룡 혈액 화석 발견. 자, 미리 얘기합니다. 혈액 하나가 통째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요, 여러분. 헤모글로빈은요, 글로빈 단백질이랑 햄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글로빈 단백질이 뭐냐? 알파, 베타 사슬이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이라고 하지. 막 이렇게 얽혀 있어, 여러 개가. 근데 각 사슬이 햄이라는 분자를 잡아줘요. 햄. 근데 햄은 이제 포르피린골이라는 애가 있어. 그 가운데 이제 철이 있는데 얘가 산소 분자를 잡아가지고 철에 붙였다 떨어졌다 하면서 산소를 이동하는 거야. HEME. 햄. 어휘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서 헤모글로빈이야. 햄이랑 글로빈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헤모글로빈. 근데 그게 통째로 발견된 게 아니라 햄 고리 구조의 일부가 발견이 되고 단백질 결합 흔적 같은 부분이 발견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 조각이 발견됐어요. 피 조각. 그리고 또 일부는 이게 산화철 광물이랑 결합해가지고 변형된 형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발견했냐? 뭐 호박 얘기인데 그건 아니고 티라노사우루스랑 브라킬로포사우루스 화석에서 찾았어요. 이걸로 뭘 알아낼 수 있냐? 뭘 알아낼 수 있냐? 일단 신기한 거지. 일단 신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공룡 화석에 단백질 지질 구조가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이제 논쟁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뿌락치 말고 얘들아. 나도 처음 들어보는 공룡인데 브라킬로포사우루스 사나덴시스. 근데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혈색소 유기 구조, 헤모글로빈의 그 구조 일부가 수천만 년을 버텨남았다는 거. 이건 더 연구를 해야겠지. 이거 어떻게 남았냐 얘가. 어떻게 살았노? 왜냐면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제가 논문에서 못 찾았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자체로 신기한데 이제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찾았냐? 과학 얘기를 하자. 발견 어떻게 했냐? 그래, 발견한 것도 신기하지. 찾아봤어요. 라만 분광법을 썼습니다. 라만 분광법. 뭐냐면은 레이저를 쏴가지고 얘가 결합할 때 그 진동, 거기서 오는 스펙트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산란되는 빛의 스펙트럼이 있을 거야. 그래서 특정 분자가 이제 흡수하는 파장이랑 공명하게 레이저 파장을 조절해요. 이렇게 레이저 파장을 조절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게 있네,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보는 거야. 파장을 조절하면서. 이제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햄고리 구조 일부, 뭐 단백질 결합 흔적, 이런 거를 본 거지. 그렇습니다. DNA는 제가 알기로 한 100만 년이면은 부서지지 않나요? 그래서 추출이 어려울 텐데. 근데 물론 피가 이때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부분이지만 남아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 DNA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 피보다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한번 뭐 모르지. 조각을 발견해서 그걸로 복원시킬 수도 있지. 공룡화선 DNA로 색을 유추할 수 있다. 색은요, 애초에 그걸로 유추를 해요. 공룡 안에 있는 그 멜라노사이트라고 멜라닌 색소 뿜는 애 있어. 멜라닌 디스펜서 있어. 그거를 보면서 유추를 해요. 유추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공룡색을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는 좀 오래 남는 애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뭐 핑크색을 만드는 애 이런 애들은 그 구조가 오래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그 색깔은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핑크색 공룡 본 적 없잖아요. 둘리 엄마 말고. 둘리 엄마는 핑크색인데 그분은 살아 돌아오신 거고 화석 가지고 유추한 거 본 적 없잖아. 그런 이유로 저희가 핑크색 공룡을 그림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공실이 화석 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 공실이가 온 거잖아. 빙하 타고 내려와. 그리고 파란색 공룡도 본 적 없잖아. 파란색은 대부분 구조색이거든. 구조색. 그러니까 실제 색소가 아니라 뭐 껍데기에 있는 뭐 피부의 구조, 뭐 깃털의 구조 이런 걸 가지고 반사시켜 가지고 만드는 색이거든요. 대부분. 아 이거 제 인스타에 있어요.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왜 핑크색 공룡 없냐고 물어봐가지고 답변 드리느라. 털 뽑으면 핑크색 아닌가요? 근데 그 색깔을 알기가 참 힘들다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발견이었다. 공룡 혈액 화석을 발견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고, 자 그다음 화성에서도 키텔 생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제목은 뭐냐면은 이제 인류의 가장 긴 통신은 5억 킬로미터입니다. 5억 킬로미터. 5억 킬로미터에 정확히는 4.9억 킬로미터에 아 그래 화성에서 보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 혹시 방송 중에? 경기도 화성에서 보고 계신 분. 그러니까 이제 된다니까. 화성에서 볼 수 있다니까. 아 보울님 화성이에요? 화성 잘 보이나요? 근데 화성에서 보면은 광통신으로 보내면은 이게 거리가 4.15km여가지고 28분인가 26분인가 딜레이가 있어요. 사실 지금 보시는 거 30분 전 영상입니다. 잘 보이는군요. 30분 후에 대답해드렸습니다. 자 봅시다. 나사에서 Deep Space Optical Communications 심우주 광통신 실험을 했습니다. 심우주가 어디냐? 달보다 멀면 심우주예요. 지구, 달의 바깥 궤도 영역이면 심우주입니다. 심, 딥, DEEP. 아이고 30분이 지나가지고 채팅이 왔어요. 뭐라고 보내셨죠? 30분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심우주가 생각보다 가까워요. 자, 사실 2023년에 푸시케라는 탐사선을 보내서 한 2년간 실험을 했어요. 목표는 뭐냐? 기존에 전파 통신을 했는데 이 한계를 넘어서 광대역 인터넷 수준의 속도로 심우주에서 데이터 통신을 해보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쓰던 전파랑 지금 여기서 말한 광통신, 광대역 통신이랑 광통신이랑 뭐가 다르냐? 이걸 알고 가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알 수 있겠죠? 전파는요, 화성에서 방송 보낼 수 있어요. 전파는요, 파장이 수센치에서 미터고요. 광통신은요, 수나노입니다. 전파는요, 넓게 퍼져요. 파장 때문에 파장이 커서 넓게 퍼져요. 그래서 큰 안테나로 받아야 돼요. 근데 광통신은 파장이 좁기 때문에 작은 수신기로도 굉장히 고집적 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송 속도도 광통신이 훨씬 빨라요. 전파는 메가바이트 퍼 세크, 광통신은 기가바이트 퍼 세크, 10배에서 100배 이상 빠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파가 날씨 영향이 적은데 안정적인데
광통신은 대역폭이 크고 구름이랑 대기 조건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정밀 조준이 필요해요. 대신에 광통신은 대역폭이 크고 고화질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광통신을 하려고 하는데 성과가 어떻게 되냐, 얘네가. 뭐랬냐. 점점 멀리 보내면서 했는데 23년 12월에는 3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UHD 영상 전송을 성공했고요. 작년 12월에 4.9억 킬로미터 거리에서 데이터 전송을 했어요. 화성과의 거리는 4.1억 킬로미터고. 자, 작년 거 왜 지금 발표하냐? 발표를 지금 했더라고. 발표를 지난달에 했더라고. 그리고 전파통신 대비해서 10배에서 100배 높은 전송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거, 나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해할 거, 어케앤노. 크게 얘기하면은 크게 짚으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그거잖아. 멀리서부터 오는데 굉장히 좁은 데서 잡아야 된다는 거. 좁은 데서 잡아야 된다는 거랑 대기 조건에 좀 민감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대기 조건에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세게 쏩니다. 간단하죠? 세게 쏴요. 3kW로 쏴요. 3kW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전제품보다 조금 더 세요. 헤어드라이어보다 좀 더 세고요. 그러니까 전기 유전자보다도 더 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크기예요. 우리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제품 수준의 크기예요. 세게 쏘고요. 그리고 탐사선에 레이저 송신기를 부착을 하고 잠깐만. 여러분 미안. 세게 쏘는 게 걔네가 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 쏴. 우리가 우주에 쏘면은 그거를 보고 위치를 잡는 거야. 미안해. 잘못 봤다. 뭔가 이상하더라. 내가 기억하는 거랑 좀 다르더라. 적어놨는데 그걸 보고 위치를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저기다가 조준을 해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렇게 쏘는 거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망원경이랑 고효율 검출기를 가지고서 멀리서 오는 그 희미한 광자가 있을 거 아니야. 희미한 광자. 그거를 이제 검출하는 거죠. 왜 망원경을 쓰냐 하면 망원경이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집광장치 역할을 해. 그래서 빛이 멀리서 오면 희미해질 거 아니야. 그거를 한데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도등을 켜면은 그걸 보고서 저기다 쏘면은 되게 효율적으로 쏠 수 있겠다 그거지.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고 거기서 온 희미한 빛을 모아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두 가지가 메인이에요. 자, 그래서 극미량의 광자를 정밀 검출하고요.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신호 해독에 성공도 하고. 물론 이전에도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연구를 하게 되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그냥 있던 기술 아니야? 이거 있던 기술 같은데 이거 안 어려워 보이는데? 한계를 뚫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같은 기술이더라도 한계를 뚫는 게 어려워.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내는 게 좋은 논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똑같은 기술인데 얘 그 수치 있잖아, 수치. 그 수치가 한계를 뚫었다? 그러면 이것도 좋은 논문으로 올라가요. 맞아, 심지어 재현도 어려운데.
재현도 어려운데. 명함보다 일단 나 명함 찍는 것도 좋지. 아 그래서 특히 보고 따라하는 건 줄. 저거 잠깐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재현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고체 물리 하시는데 또 고체 물리 하다 왔잖아. 고체 물리 하다 왔는데 왜 그 방막 있죠. 방막 같은 거. 거기에다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방막의 특성이 어떻다 이렇게 막 말을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방막에 점을 겁나 많이 찍어. 가로 세로 한 10x 10짜리 점을 막 찍어. 전극을. 거기에 전극을 찍으면서 측정을 하거든. 그게 전극마다 특성이 다 달라. 특성이 다 다른데 이게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예측한 거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예측한 거랑 각 점마다 나온 특성이랑 맞는 게 진짜 거의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예측이랑 맞는 게 하나가 몇 개 나온다? 몇 개 나오면 이제 그걸 갖고서 우리가 예측한 거랑 맞는 게 요만큼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게 워낙에 조건이라는 걸 잡기가 어려워서 안에 불순물들이 많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예측대로 안 나온 거는 불순물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현조차 어려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재현은 왜 하냐고요? 재현이 되긴 돼야지. 아무리 그래도 재현이 되긴 돼야지. 이게 실수로 만든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근데 어쩌다 잘못 나온 실험 데이터가 맞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과정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막 리뷰어가 그러니까 논문 내면요. 이제 저는 학계를 떠났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훈수충들이 있어요. 논문을 내잖아. 그러면은 훈수를 그냥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해봤어요? 이 안 해봤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시어머니들이 계신데 여기 리뷰어가 이제 한국말로 훈수충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그거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럼요 다시 해야죠. 예. 가가지고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재현을 하고 또 막 재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재현이 필요해요. 돈에 안 하면 손수하면 벨인가요? 전월 실어 주시잖아. 전월 실어 주시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방송 재미로 얘기한 거고 정확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마저 돌아와서 얘기하면은 이제 화성보다 먼 거리에서 광통신을 성공을 했고요. 이전에도 광통신이 있었지만 보통 달궤도, 저궤도 여기서 성공을 했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 이번에는 완전 멀리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미래에 화성 탐사할 때도 이제 고해상도 영상이나 대용량 데이터 같은 걸 보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키텔 생방송도 보낼 수 있습니다. 채팅도 보낼 수 있어요. 대신 왔다 갔다 하면은 1시간 가까이 걸릴 거예요. 한 50분에서 1시간 사이. 빛이 생각보다 느려서 왔다 갔다 좀 걸립니다. 그건 생방송인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생방송 같진 않지.
자, 다음 소식. 화성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재밌겠다. 암흑 에너지에 대한 얘기했죠? 암흑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암흑 물질이 원시 블랙홀인가? 암흑 물질이 암흑 물질이란 게 있어요. 암흑 물질. 원시 블랙홀. 일단 원래 올라온 글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중성미자가 원시 블랙홀의 마지막 비명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좀 더 우주 덕후들한테는 빡 다가올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가설이요? 저도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원시 블랙홀이 뭐냐면요. 아까 그건 암흑 에너지. 찢는 친구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은 약간 달라요. 얜 중력의 역할, 오히려 뭉치는 친구입니다. 뭉치는 친구. 중력과 상호작용을 하는 친구. 자, 그래서 원시 블랙홀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빨리 지나갔다 해가지고 아마 기억이 안 남을 거예요. 빅뱅 초기에 밀도의 요동이 있었어요. 어디는 좀 뭐가 많이 몰려있고 어디는 좀 덜 몰려있고, 몰려있는데 질량이 집중이 되겠죠? 아주 초기에 생긴 조만한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태양보다 작은 애도 있고요. 어디서 하는 말로는 저 산만한 친구 있었어요. 산. 겁내 작은 거, 산만한 거. 질량이 산만하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어딘가에서 거의 다 증발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무튼 완전 어릴 때부터 있던 게 원시 블랙홀이고, 자, 아까 원래 제목에 중성미제란 말이 있다고 했는데, 중성미제가 뭐냐면 이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자기파랑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빛 이런 걸로 검출할 수 없어요. 근데 또 급내 빨라. 빛보다 살짝 느려.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물질과 상호작용한다는 게 물질 사이에 전자끼리 결합을 하잖아요. 막 전자를 가지고 걔랑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 거의. 근데 걔랑 상호작용 안 하니까 물질을 뚫어. 심지어 지구도 뚫어요. 그래서 지구도 뚫어요. 그래서 중성미자 검출하는 관측소가 있어. 북극인가 남극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남극이었던 것 같아요.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선들, 광선들, 입자들 이런 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섞여 있으니까 너무 정신사 나온 거야. 그래서 지구를 필터로 써가지고 다 걸러내고 중성미자만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관측하는 거지? 이거 할 얘기 진짜 많은데, 아이스 큐브 아닌가요? 아이스 버그인가요? 아이스 머시긴 맞는데. 중성미자는 뭐라 상호작용하냐면은 이제 그 약한 상호작용하죠. W 보존, Z 보존 이런 거 가지고. 큐브지, 그지? 뭐 중력 상호작용도 해요. 질량이 0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전자기 거의 안 하고요. 강한 상호작용 아예 안 해요. 근데 이게 뭐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건 아니고, 짧게 얘기할게요. 그 아이스 큐브 관측소에서 중성미자 측정을 어디서 하냐면요, 얼음 깊은 곳에서 합니다. 왜냐면 거기 있는 얼음은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얼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요. 그래서 막 디펙트라고 하지, 그 불순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거기서 하냐면 빛보다 빠른 애가 있습니다. 진공이 아니라면. 빛이 얼음으로 가면은 진공에서보다 느리잖아. 왜 그러냐면 얼음과 상호작용을 해서. 왜냐면 빛은 전자기파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거든. 예. 그래서 빛은 좀 느려져요. 근데 중성미자는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지속도로 가요. 그러면은 중성미자가 빛보다 빨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얼음 안에서는. 그 소닉붐 있잖아. 소리보다 빠르면은 그 원추형으로
파장 생기는 거, 펑펑펑 이런 거 생기는 거, 그거의 빛 버전이 체렌코프 복사예요. 그때 생기는 그 복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스큐브 관측소에서는 그렇게 측정을 해요. 신기하죠? 아무튼 그렇고, 체렌포펑은 누구야? 체렌코프. 예, 암튼 중성미자는 그런 친구입니다. 지구도 뚫어요. 이 입자는 하늘을 뚫을 입자다. 중성미자입니다. 자, 그렇고 원시 블랙홀도 얘기를 했고요. 이제 원시 블랙홀이 되게 작다고 했잖아요. 다시 원시 블랙홀 얘기로 돌아오면, 원시 블랙홀이 작은데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도 되게 좁겠죠? 되게 얕고. 그래서 입자들이 더 잘 빠져나온다는 게 진짜 안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호킹 복사라는 거래요. 그 사건의 지평선이 딱 빛만큼 빨리 빨려 들어가는 그 구간이잖아. 거기에서 입자랑 반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진공에서요, 입자가 막 생기고 사라지고 반복이 돼요. 입자 반입자가 생겼다 사라졌다가 막 반복이 돼. 근데 그 사건의 지평선 기준으로 해서 안쪽은 빨리 들어가지. 여기 이해할 만해. 이거라도 한번 알아봐. 사건의 지평선 안쪽은 빛보다 빨리 들어가고요, 바깥쪽은 빛보다는 안 빨라요. 느려요. 그래서 딱 그 지점에서, 그 경계에서 쌍생성을 하잖아. 입자 반입자가 생기잖아. 한쪽은 빨려 들어가고요, 한쪽은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그 블랙홀이 내뿜는 거야, 입자를. 그러면서 증발을 하는 거예요. 그 내뿜는 거를 보고 호킹 복사라고 해요. 야, 호킹 씨가 발견해서 호킹 복사야. 우리가 아는 그 스티븐 호킹 씨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호킹 복사고요. 지평선 안쪽이 안 보이는 이유는 빛보다 빨리 빨려 들어가는 공류를 가졌기 때문에 빛이 안 나와서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원시 블랙홀은 작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사건의 지평선이 좁고 얕을 거 아니에요. 더 쉽게 빠져나와가지고 작을수록 복사가 커요.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면은 점점 빠르게 하는 거지. 마치 그 압력밥솥 칙 하는 것처럼 복사를 칙 내뿜다가 어느 순간 압력밥솥이 펑 터지는 거야. 예, 그거예요, 진짜 그거예요. 그건데, 자, 이거를 생각하고 가면은 최근에 초고에너지의 펑 블랙홀 터지는 소리 맞아. 최근에 초고에너지의 뉴트리노가 관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뉴트리노는 에너지가 메가 일렉트론 볼트 100만 단위고요. 특히 태양에서 오는 애들이 그래요. 태양에서 오는 애들이 그러고, 근데 초고에너지 뉴트리노라고 하거든요. 걔네 이번에 측정한 거, 걔네는 100만이 아니야. 그래. 중성미자. 뉴트리노가 중성미자 영어 이름이에요. 그 초고에너지 중성미자는 천조 단위야, 거의. 천조 단위예요. 엄청 크죠. 수십억 배가 크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기존의 그 우주선이 스페이스쉽 말고 스페이스 레이, 그거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게 보통 우주에서 이제 가속이 되려면 뭐 충격파 가속이거든. 근데 천조 단위를 만들려면은 초신성 폭발이나 이런 에너지로는, 이런 거로는 이 에너지랑 발생률 이런 걸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냐? 아까 그 우주 블랙홀 터지는 소리, 펑 터지는 거. 갑자기 폭발하듯이 높은 에너지를 방출해버리면은 천조 단위 나올 수 있다. 엄청나게 빠른 중성미자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딱 폭발한 게 지구 근처에, 이거는 천체물리예요. 우주 쪽.
지구의 근처라고 하면요 태양거리의 몇천 배 안쪽에 있는 거예요. 초신성의 블랙홀 버전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그 방구 질질 새다가 마지막에 그 애널 튜브라고 하나요? 똥꼬 구조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방구 몰리는 부분 치식 새다가 마지막에 빡 끼는 거여가지고 그거랑은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초신성 폭발이랑은. 그러니까 그거는 초신성 폭발은 질질 새나고사가 터지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얘는 내부에 있는 게 질질 새나고사가 터지는 거잖아. 약간 다르죠. 기말범이야. 듣다가 이거를 얘들아 세특에 써먹어. 참다 터지게 돼 세다 터지게. 맞아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이러면은 기억에 남잖아. 이러면 기억에 남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지구 근처 태양과 사이에 몇천 배 거리에서 일어나면은 일부 중성 미자가 검출될 수 있을 것이다. 계산해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아저씨가 어디가 좋다고. 근데 원래 이해를 했다는 건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내용을 본인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해한 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이 보는 스트리머가 본인만의 언어가 천박해서 그렇지 본인만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진짜 이해한 겁니다. 네, 그 언어가 똥방구예요. 히히 호킹 발사. 히히 입자 발사. 자, 그래서 너무 웃겨서 중성미자 나옴. 자, 그래서 이 암흑물질이라는 거, 암흑물질. 학생들 가르칠 때요? 내가 한번 좀 설명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잠깐 잡담을 하자면은, 설명하다 흥분해가지고, 부력 설명하다가 그 중학생 수업이었는데, 치지어 저 그거여가지고, 그 사회복무요원이라 공익이어가지고,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아놨어요. 12월에 저 소집 폐지하면 그때 보내주세요. 페이셜 멈췄어? 그러네. 됐다. 저 소속이 국방부라. 안 그래도 그 이번에 쉬고 왔을 때 그 박나나님 뵙다 그랬잖아요. 박나나님 봤다고. MCN 있으세요?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소속이 국방부라. 제가 소속이 국방부라 양다리가 안 돼서요. 소회 왜 이렇게 빠르냐고? 저 전문연구요원에 써가지고 그거 인정돼서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 기업임. 오늘 몇 시까지 하냐? 9번째니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잠깐 이제 쉬는 중에 얘기를 하자면은 그 중학생 수업이었거든? 다행히 남자 중학생밖에 없었어. 남중생밖에 없었는데 불효 설명하다가 왜 그 있잖아 그 아르키메데스가 그 깜짝 놀라가지고 덜렁거리면서 뛰어나오고 제가 그때 수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설명하듯이 했단 말이야. 근데 중학생들 겁내 좋아하더라고. 한 명에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아무튼 걔네 기억은 할 거야 확실히. 확실히 기억은 할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자, 아무튼 그래서 알았어. 원시 블랙홀이 중성미자를 좀 세게 낀 건 알았어. 낀 건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왜 암흑물질이냐? 그래 암흑물질이 중성미자 디스펜서는 아니지 않냐? 왜 암흑물질이냐? 뭐냐면 사실 그 원시 블랙홀이라는 게 있겠거니 하던 거였어. 있겠거니 하던 거였는데 이걸 보니까 중성미자 나오는 속도를 보니 에너지를 보니까 이거 원시 블랙홀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원시 블랙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암흑물질이 뭔지 생각해 보자고. 암흑물질이란 빛이랑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중력과 상호작용하는 녀석. 딱 블랙홀이죠. 딱 원시 블랙홀이죠. 그래서 원시 블랙홀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암흑물질의 후보일 것이다라는 일종의 증거가 된 거죠. 이게 논리적인 단계가 그렇게 돼요. 중성미자 냄새. 어떤 놈이 중성미자 이렇게 세게 꼈어. 이거 암흑 이거 원시 블랙홀밖에 없는데? 근데 보니까 원시 블랙홀이 암흑물질의 후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세게 낄 수 있는 놈은 원시 블랙홀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예. 저는 원시 블랙홀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자,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229 쌍이에요. 229기가 아니라. 염색체가 자그마치 229 쌍. 아틀라스 블루 버터플라이고요. 얘 진짜 신기해. 얘 진짜 신기해. 229 쌍이에요. 상염색체가 227쌍에 성염색체 4개 해가지고 229 쌍입니다. 단순히 그냥 맞네. 이게 신기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많지? 어떻게 많지? 이게 궁금해요 저는. 왜 많지도 궁금하지. 왜 많지도 궁금한데 성이 몇 개냐고? 성염색체 4개라니까. 상염색체가 227쌍이고 성별이 몇 개냐고. 성별이 몇 개냐고. 암수. 얘 잠깐만. 암수 둘만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그거 어떻게 이게 무조건 그래야 되나? 무조건 그래야 되나? 이게 그니까 이게 뭐 생식기가 총 6종류일 수는 아닐 거 아니야. 잘 모르겠네. 근데 무조건 그렇게 조합으로 가는지. 자, 일단 봅시다. 원래는 왜 안 되나 먼저 얘기해 봅시다. 원래는 왜 안 되나. 이게요. 원래 저렇게 많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구조적 제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적 제약. 염색체가 이제 막 무작정 쪼개지고 늘어나면요. 세포 분열, 유전체 안정성 말이 어렵죠.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냐? 감수 분열할 때 그러니까 염색체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받아가지고 이거를 여기저기 떼가지고 붙이고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싹 맞추기가 힘들어. 그게 문제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염색체가 너무 많으면요, 이게 조각화가 되는 건데 핵 속에서 물리적으로 정렬하고 포장하고, 아니, 오류가 많아진다는 거죠. 오류 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포장하고 이런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야 이런 거예요. 이 말단인 텔로미어가 많아지는데 이 말단을 복제하는데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얘는요, 이거를 해결했다기보다 약간 우회합니다. 원래는 텔로미어가 말단에만 있다 했잖아. 얘는 텔로미어 반복 서열이라는 게 염색체 중간중간에 박혀 있어. 무슨 그 건포도빵에 건포도 박힌 거 마냥 중간중간 막 박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텔로미어 설계도 같은 거야. 텔로미어 설계도가 중간중간 박혀 있고 그 사이 그 느슨한 부분이 그게 되는 거지. 쪼개지는 거지. 근데 성염색체는 이게 좀 파편화가 덜 일어난 거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조상 중에 그 리케이니데라는 나비 그룹이 있어요. 얘 조상 중에. 얘는 상염색체가 약 24쌍 정도고요. 그 모델을 사용했을 때 얘가 쪼개지면 227개까지 쪼개질 수 있다. 나비 그룹이에요. 나비 묶음. 나비 묶음. 나비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비 그룹이래. 속하는 나비 그룹이래. 아무튼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텔로미어 설계도가 박혀 있으니까 여기를 툭 잘라도 그 텔로미어 유지 비용이 막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잘라도 그냥 뭐 분화된 거 돼도 그냥 뭐 갖다 쓰고 뭐 별로 뭐 쪼개줘도 뭐 나쁠 건 크게 없네. 약간 이런 거죠. 우회한 거예요, 우회. 자, 그러면은 왜 굳이 이렇게 했냐? 할 수 있으니까요. 딱히 이점은 없어. 그러니까 이점이 없다기보다 딱히 필요하진 않았어. 이게 딱히 필요하진 않은데 생존이랑 번식에 막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유지 고정된 거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논문의 초록 부분에서 얘기한 게 염색체 구조 변화가 유전적 번역을 했어요. 유전적 다양성, 재조합 등의 메커니즘을 통해 적응과 종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 조합하는 종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조합 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유전자 재조합 단위가 많아지니까 이게 그 다양성을 키워서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다. 약간 요런 거지. 근데 이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운 워딩을 사용해서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분리가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해. 구조적으로 복잡하다는 거, 염색체 분리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 세포 분열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요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얘네가 지금 딱히 뭐 생존이나 번식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뭐 할 수 있으니까 진화한 거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천박하게 얘기했지만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뉴트럴 에볼루션이에요.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식 명칭이 있어요. 중립적 진화입니다. 뉴트럴 에볼루션. 뉴트럴 에볼루션 한 거예요. 염색체 수가 증가했을 때 유전적 다양성하고 장점이 있나요? 일단 논문에서 하는 말은 내가 아는 거 이제 그거 하나인데 글쎄
뭐 돌연변이를 줄인다는 그런 거 있겠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잡종 강세인데 염색체 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형 접합이라고 하지. 다른 것끼리 접합하는 거. 이형 접합. 그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어떤 게 좋냐면은 둘 다 이상한 게 붙었을 때 발현되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탈모. 탈모는 이제 성염색체 관련인데 맞지 이거? 탈모가 성염색체 관련이지? 맞나? 나 가물가물한데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 맞지. 그래서 이게 남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XX냐 XY냐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만 낀겨 그러니까 두 개 다 발현은 그러니까 전체 다 발현이 돼야 탈모 이런 건데 XX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탈모고 하나가 아니다 하면 완충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가 탈모고 하나가 아니다 하면 완충 효과가 있는 건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빼박이죠. 하나만 받아도 X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에서 이게 뭐 탈모가 그 뭐랄까 생존에 불리한 건 아니지만 물론 현대사회에 와선 번식에 좀 불리할 수 있어요 탈모가. 근데 아무튼 생존에 불리한 건 아니잖아. 머리털이 없다고 뭐 머리털 작용 다니는 거 돌아다니면서 머리털도 없는 새끼가 하면서 때리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더 완충 효과가 있다는 거지. 염색체 수가 많아지면. 머리 없는 징수는 거두는 게 아니랬어. 이런 애들 있는 거 아니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염색체 수가 많으면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자, 그렇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염색체 수가 많은 나비를 발견했고 그런 이유들로 염색체가 229개가 아닌 229쌍인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 아무튼 여러분 그 오늘의 아니지 9월달 이달의 과학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리고 히텔 카페에 여기에 안 올라온 과학 소식도 굉장히 많거든요. 궁금하시면 들어가서 보시고 거기에 논문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논문이나 기사, 원문 링크도 다 있으니까 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달에 과학 뉴스를 보다가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신기하다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라는 게 궁금하시면은 이달의 과학 소식에 올려주시면 제가 10개를 뽑아서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에 이번 달 9월의 과학 소식은 여기까지. 유바!